예, 오늘 그 분석과학자를 위한 GC, GCMS의 이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강의 준비하면서 아침에 또 좀 이 PPT를 좀 수정을 했어요. 제 연구실에 보면은 연구실에 이렇게 거기에 여기에 사진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사진을 보면은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65년도에 어느 회사 제품의 GC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이제 이런 엽서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그게 놓여져 있는데 이걸 예전에 어디 그 외국 학회에 가가지고 가져온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계속 놓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강의하기 전에 하나 여기가 지금 이제 제가 와 있는 곳이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그 회사에 와서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워낙 유명한 회사지만은 원래 GC라고 하는 것이 1955년도에 커머셜하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상품화돼서 일반에 이제 판매가 됐는데 이 서머 피셔가 이제 선두주자로서 1900 보니까 이 논문은요. 제가 참고한 논문은 저널 오브 크로마토그래피 사이언스의 2002년도인데 거기에 이제 그 리뷰가 된 논문이에요. 1956년도에 이 피셔 사이언티픽이 이 GC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100년 된 기업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가 120년인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GC를 시작한 게 이 피츠버그에서 이 창업자가 이제 이 실험실을 세웠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이때 걸프 오일 쪽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름에 대한 분석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실험실들이 달라붙었는데 이게 이제 1956년도에 보니까 피셔에서 내놓은 피셔 걸프 모델에서 300 파티셔너라고 하는 제품으로서 이게 GC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시료 주입구가 마이크로 디퍼라고 하는 방법을 썼대요. 그때 당시만 해도 1956년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조금 전인데 그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 시린지들이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시료 주입을 어떻게 할 거냐, 액체 시료를 그것을 이제 이런 마이크로 디퍼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했다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흥미로운 게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첫 번째는 GC, 또 하나는 HPLC가 되는데 GC하고 HPLC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GC는 이동상이 기체이고 HPLC에는 이동상이 액체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GC는 어떻게 해서 물질들을 분리를 하고 그리고 그 분리할 때 시료를 빨리 나오게 하고 느리게 나오게 하느냐 하는 건데 GC에서는 컬럼의 온도를 조정을 함으로써 머무름을 달리해 주죠. 분석 물질들에 대한 거. 그리고 HPLC에서는 이동상의 조성을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즉 극성도를 변화시켜 줌으로써 물질을 빨리 나오게 하고 느리게 나오게 한다 하는 건데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 분석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분석 물질의 분자량과 관련해서 GC는 조금 낮은 분자량, 대략적으로 한 1000 이하하고 그리고 유도체화를 시키지 않을 때는 보통 한 300 이하 정도면은 적절하고 HPLC는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에 적용이 되고 휘발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GC는 휘발성이 좋은 것에 응용이 되죠. 그리고 HPLC에서는 휘발성이 낮은 것도 분석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극성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GC는 비극성 물질을 주로 분석을 하고 HPLC는 극성이나 비극성 물질에 대해서 전부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GC에서는 열적으로 안정한 화합물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HPLC에서는
불완전한 화합물도 분석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표를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분석하는 거는 장비는 HPLC가 훨씬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화합물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GC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HPLC를 사용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건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GC의 장점을 한번 오늘 이제 GC하고 GC 매스의 강의니까요. 한번 살펴보면은요. GC는 우선 분리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특히 이제 HPLC에 대비해서. 그래서 동시에 여러 물질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 예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50가지 이상의 화합물들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분석이 가능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감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농도적인 면에서 생각하면은 PPB 레벨에서부터 PPT 레벨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얼마나 농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지만은. 그리고 정확도하고 정밀도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시료양을 주입하는 양이 작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HPLC에서는 10마이크로에서 한 20마이크로리터를 주입을 하죠. 그런데 GC에서는 보통 1에서 보통 2마이크로리터 정도만 주입해도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분석 시간이 짧고 다루기가 쉽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지 관리도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면이 있다 하는 겁니다. GC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이동상이 있고,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는 항상 정지상하고 이동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료 주입구가 있고, 인젝터라고 하죠. 그리고 컬럼이 있어요. 컬럼이 있고, 그 다음에 검출기가 있는데, 우리가 시료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시료 주입구가 보통 온도가 200도씨에서부터 300도씨로 유지를 해주죠. 그러면은 이 온도에서 기화가 일어나요. 기화가 일어나서 이쪽 이동상 가스에 의해서 이게 섞여가지고 컬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컬럼에서 물질들이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분리가 일어나서 물질들이 빨리 나오는 컬럼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빨리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그걸 여기 검출기에서 검출하는 것이 이 GC인데, 이 GC는 보통 여기 컴파트먼트가 이게 하나로 유닛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료 주입구하고 컬럼하고 검출기가 한 통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동상 기체는 밖에 떨어져 나가 있죠. 이게 이제 HPLC하고 좀 다른 점이 그런 점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료 주입은 어떻게 되느냐? 시료 주입구를 살펴보면은요, 일반적인 시료 주입구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시료 주입구 몸통이 있고, 컬럼이 여기에서 이렇게 시료 주입구에 이렇게 위까지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료 주입구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글래스 인서트 라이너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 시료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 시료 주입구의 온도가 보통 아까 200도에서 300도씨라고 그랬죠. 이게 이렇게 가열이 돼 있으면은 이 안에도 똑같은 온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셉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셉텀은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리콘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운반 기체, 이동상 기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시료를 여기서 주입을 해요. 주사기 가지고서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기화가 일어납니다. 기화가 일어나면서 운반 기체하고 섞여 가지고 컬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시료 주입구입니다. 이 시료 주입법은 그러면은 GS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시료 주입은 액체 시료, 뭐 기체 시료, 고체 시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액체 시료의 경우에는 이런 10마이크로리터짜리 주사기를 가지고서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시료를 여기에 뭐 1에서 2마이크로리터 취해 가지고 주입을 하죠. 그리고 이제 기체 시료의 경우에는
기체 시료의 경우에는 여기 이 시료 주사기 이 여기가 밀폐가 안 돼 있어요. 일반적인 그 액체 시료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밀폐가 돼 있는 여기에 이제 이 안에 테프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프론으로 해가지고 이게 조금 우리가 이 플런저를 넣었다 뺐다 할 때 굉장히 조금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밀폐를 시켜놨습니다. 가스가 새지 않도록.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스 타이트 시린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이 뒤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샘플 루프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HPLC에서의 루프하고 비슷한데 이 루프에다 여기에 이제 테들러 백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다가 기체 시료를 포집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주입을 하는 형태를 하고 그리고 고체 시료는 지스에서 고체를 직접 주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용매로 녹여가지고 용해시켜가지고 주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때 사용하는 시료 용매 중에서는 보통 메탄올이나 아세토나이트릴 그리고 다이에틸 이서 이런 거에 적합한데 여러분들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아세톤이나 클로로폼, 톨루엔 이런 것도 용매로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데 이거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설명드릴 그 지스의 스테이셔너리 페이스 정지상의 물질 그게 이제 어쩌면 고분자잖아요. 그것을 녹일 때 사용하는 용제가 이 아세톤, 클로로폼, 톨루엔입니다. 따라서 이런 용매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컬럼 안에 이 용매들이 이제 기체 상태로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컬럼의 온도가 높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용매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지상을 녹이게 됩니다. 녹이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컬럼이 손상이 입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세톤, 클로로폼, 톨루엔 이런 용매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굉장히 휘발성 화합물인 경우에는 이런 헤드스페이스 주입 방법을 사용을 해요. 헤드스페이스는 뭐냐면은 이런 이제 병이 있으면은 병이 이렇게 실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휘발성 물질을 여기 밑에서 가열을 해줍니다. 가열을 해주는데 뭐 온도를 높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뭐 40도에서부터 예를 들어 한 70도 정도까지 가열을 해주게 되면은 이 용액 내에 여기에는 이제 시료가 용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휘발성 물질들이 이 위에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헤드 스페이스라고 하죠. 이 헤드 스페이스로 얘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그 주사기가 여기에 꽂혀져 있는데 여기를 열어요. 열게 돼서 열어가지고 이것을 이쪽 컬럼으로 이렇게 주입하는 방식이 이 헤드스페이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 이제 헤드스페이스 이것도 이제 오토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료 주입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컬럼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은 이제 우리가 GC에서 사용하는 컬럼은 일반적으로 이 열린광 컬럼, 우리가 뭐 캐필러리 컬럼이라고 하죠. 모세광 컬럼이라고도 하는데 GC에서 요즘은 이제 거의 이쪽 오픈 튜블러 컬럼, 캐필러리 컬럼을 사용하고 패킷 컬럼, 충전 컬럼은 굉장히 작은 이제 분자량들, 뭐 기체들을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것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캐필러리 컬럼을 사용하는데 보통 내경이 안쪽 지름이 0.1에서 0.53mm 정도고 컬럼의 길이는 보통 15m에서 100m 컬럼까지도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유리로 돼 있는 거거든요. 컬럼이 유리로 돼 있는데 이 겉에다가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것을 이런 중합 이미드라고 하는 이것을 발라줬어요. 발라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플렉시블합니다. 그래서 컬럼은 보면은 이게 지금 캐필러리 컬럼이 있는데 이게 뭐 50m짜리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감아줍니다. 감아서 이 감긴 상태를 5분, GC의 오븐에다 넣어줘서 온도를 높여주게 되는 거죠. 이런 열린광 컬럼은 굉장히 분리능이 좋고요. 그리고 분석 시간이 짧고 그리고 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료 용량이 좀 낮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시료 용량이 낮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정지상이 시료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낮다 하는 겁니다. 컬럼의 내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 정도 그 0.2에서 뭐 0.3mm 정도를 가장 선호하죠. 선호하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필름 시크니스 정지상의 두께는 보통 0.25 마이크로미터 정도를 쓰고요. 그리고 이론 단수 이건 뭐 설명하기가 좀 여기서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 정도 컬럼 내경은 이 정도 사용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지상의 막 두께 필름 시크니스 즉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컬럼에서 여기에 정지상의 두께라는 거죠. 이거는 이것에 따라서 이제 물질들이 많이 빨리 나오게도 되고 느리게도 나오게 되고 이제 또 매스가 연결됐을 때 매스에서 이 컬럼 번짐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데요. 두꺼운 컬럼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작고 휘발성이 있는 화합물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높은 온도에서 컬럼 번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얇은 막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필름 시크니스가 낮은 것들은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분자량이 크고 끓는 점이 높은 화합물들 그리고 머무름 시간을 좀 감소시키고 싶다 할 때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GC 매스에서 컬럼 번짐을 줄이고자 할 때 이런 얇은 막 컬럼을 씁니다. 따라서 보시면은 여기에 필름 시크니스 그리고 내경 그리고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반딤터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반딤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딤터 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H라고 하는 거, H는 이제 플레이트 하이트, HTP라고 되어 있는 건데 H는 A 플러스 BU 플러스 C 오버 U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B 오버 U 곱하기 CU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이 있는데 이 U는 뭐냐면은 리니어 벨로시티예요. 이동상의 선형 속도입니다. 이동상의 선형 속도는 즉 뭐와 관계가 있냐면은 유량하고 그 이동상의 유량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식을 플로팅을 하게 되면은 이런 포물선이 나오는데 가능하면은 이 H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분리능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HPLC나 GC에서는 이 선형 속도에 해당되는 값, 그러니까 가장 이 포물선 중에서 가장 낮은 선형 속도에 해당되는 그 플로우 레이트를 이동상의 속도를 선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지상의 두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낮아지니까 분리능이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컬럼들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정지상은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케미스트리 화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잘 녹인다 해서 이거 like dissolves like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극성인 것은 극성 화합물에 잘 녹고 비극성인 것은 비극성 화합물에 잘 녹는데 그래서 GC의 컬럼에서도 내가 비극성 화합물을 분석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을 비극성 화합물 예를 들어 뭐 세츄레이트 하이드로카본 그러니까 포화 탄화수소 화합물들 이거는 CH3, CH2, CH2 쭉 해서 돼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비극성이에요. 그러면은 비극성 컬럼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극성도가 있다 하는 것. 예를 들어 이서 이런 기능기들 그리고 키톤기들 CO 화합물들 이런 것들 알데하이드 이런 것들은 조금 극성도가 있죠. 그런 거는 좀 극성이 있는 그러한 정지상을 선택하고 그리고 좀 더 극성도가 있는 거 예를 들어 OH 그룹이 있는 것들은 좀 더 극성도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뭐 강한 극성이 있는 것들은 이제 강한 극성 화합 컬럼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컬럼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 보통 뭐 5% 페닐기가 있는
그 정지상을 선택한다 하는 거는 뭐냐면은 5% 이런 다이페닐기가 이게 이제 0.05가 되고 나머지 뭐 0.95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전체가 1이 되니까. 그러니까 5%는 다이페닐기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는 것. 즉 다이메틸 실록세인 이게 이제 100%인데 여기에 이런 다이메틸기가 치환이 되면 좀 더 극성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카보왁스 컬럼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극성도가 있는 컬럼인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컬럼을 선택을 하고 또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선택해서 사용할 때는 컬럼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카보왁스 컬럼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250도 높아야지 250도 정도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더 이상 컬럼의 온도를 올리면은 이 정지상이 녹아져 내려와 버려요. 그렇지만은 이런 뭐 5% 다이페닐기가 있는 컬럼들 이런 컬럼들은 보통 뭐 한 320도 정도까지도 컬럼의 온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컬럼의 온도와 관련해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GC에서 컬럼의 온도를 조정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아이소썸몰 등온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온도 프로그래밍 방식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탄화수소 화합물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한 탄소가 한 20 몇 개까지 있는 화합물인데 아이소썸몰로 즉 150도로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분리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뭐 90분 즉 130도까지 가도 지금 탄소가 15개 있는 것까지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아직까지 컬럼 안에서 물질이 안 나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템퍼레이처 프로그래밍을 방법을 했어요. 즉 50도씨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당 8도씨씩 올려 가지고 250도까지 올린 이런 템퍼레이처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하니까 탄소가 6개에서부터 21개까지 한 40분, 36분에 나왔네요. 40분 이내에 이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샤프하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본인들이 아이소썸몰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템퍼레이처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GC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해봐야지 여기에서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거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동상은 운반기체, GC에서는 운반기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질소, 헬륨, 수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고순도의 기체를 사용하고 그래서 고순도의 기체를 사용했으면서도 또 여기에 이런 트랩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불순물들을 걸러내서 GC로 들어가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자세한 거는 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떻게 이제 여기에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질소를 이동상 기체로 사용했을 경우 그리고 헬륨을 이동상 기체로 사용했을 경우 수소를 이동상 기체로 사용했을 경우에 각각 최적의 조건이라고 했는데도 이거는 분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15분에 나왔어요. 그리고 헬륨의 경우에는 분리가 거의 다 됐죠. 그러면서 10분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소의 경우를 봤더니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분리능을 1.78인데 보통 R 값이 1.5면은 분리가 다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8분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느리게 나왔어도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빨리 나왔어도 컬럼 안에서 빨리 나왔어도 분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동상을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반딤터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질소의 경우 그리고 헬륨의 경우 수소의 경우에 가장 최적의 이 리니어 벨로시티 즉 이동상의 속도는 이거예요. 질소는 10입니다. 10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여기에 보면은 10cm/s죠. 이랬을 때 이 HTP 값이 가장 최소인데 이럴 때도 분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헬륨의 경우에는 뭐 굉장히 넓죠. 광범위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한 20 몇 정도가 됐어요. 여기서는 32cm/s를 했는데 한 이 정도로 했네요. 이랬을 때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수소의 경우에는 60을 했네요. 60 한 이 정도를 했는데 굉장히 이동상의 유량을 높게 해줬어요. 높게 해주니까 아무래도 빨리 나오겠죠. 빨리 나와서 굉장히 이거는 이제 시간도 절약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검출기가 있는데요. 검출기는 지스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 FID, 그리고 NPD, 그리고 ECD, FPD, TCD, 그리고 매스 검출기가 있죠. F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유기화합물들 CH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이걸 이제 불꽃 이온화 검출기에서는 다 검출이 되죠. 그리고 이제 NPD는 감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은 질소하고 인이 포함되어 있는 유기화합물들을 분석하는 데 용이하고요. EC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도 감도가 좋은 건데 할로젠이나 나이트릴 그리고 나이트레이트 화합물들을 분석하는 데 좋죠. 여러분들 HPLC에서도 ECD가 있죠. 그런데 HPLC에서 ECD는 일렉트로케미컬 디텍터예요. 그러니까 전기화학 검출기인데 완전히 다르죠. 다르지만은 검출하는 화합물들은 또 유사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검출이 되는 겁니다. 종류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스가 있는데 이 매스는 이제 이온화를 시킨 유기화합물들을 전체적으로 다 검출을 한다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를 보면은 GC의 검출기로서 매스를 살펴보면은요. GC가 여기 이쪽에 있죠. 대기 압력 하에서 이제 물질들이 분리가 돼서 그 물질들이 이렇게 매스 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매스의 이온 원까지 이걸 아이온 소스라고 그래요. 아이온 소스까지 소스까지 이 컬럼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이온화를 시켜줘요. 그것을 이온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관 매스 어넬라이저를 통해서 이게 이제 분리가 이루어져요. 분리가 이루어지면은 그것들에 대한 이 물질들이 이제 예를 들어 GC에 이런 픽이 있으면은 이것들이 여기에 이런 매스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런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때 GC의 일반적인 앞에서 살펴봤던 일반적인 검출기에 여기서 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GC 일반적인 검출기하고 이 검출기도 보통 이제 GC에서는 검출기를 2개 정도씩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하는데 그 가격하고 GC 매스 한 대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2배 정도가 됩니다. 거의 2배 정도 가격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은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GC의 경우에는 단지 리텐션 타임, 머무는 컬럼 안에서의 머무름 시간을 가지고서 표준 물질 스탠다드에 대한 표준 물질을 주입해 가지고 얘가 만약에 7.3분의 검출이 됐다. 그리고서 내가 실제 시료를 샘플을 주입해 줘요. 샘플을 주입해 줬더니 얘가 이렇게 피크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똑같은 조건에서 주입했는데 7.3분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스탠다드 A라고 하는 물질이 내 시료 속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정성 분석도 하고 정량 분석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 리텐션 타임이 얼마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보면은 뭐 90분 정도였죠. 1시간 반. 이거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GC에서 또는 LC에서 머무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90분이라고 하죠. 90분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금 GC는 우리가 유기화합물들을 분석을 하는데 이 유기화합물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밝혀낸 유기화합물들이 한
뭐 한 200만 종류 이상이 돼요. 200만 개 이상이 되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내가 한 10만 개만 취해가지고 그것을 여기에다가 주입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10만 개 중에서 7.3분의 검출이 되는 것이 어떤 A라고 하는 물질 하나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7.3분에 나온 것은 수백 개의 화합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A를 단지 리텐션 타임만 가지고 검출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매스입니다. GC 매스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 같은 7.3분에 나오더라도 이것의 표준 물질의 질량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어놨어요. 이 물질의 고유한 질량 스펙트럼을 보고서 이 실제 시료에서 나온 것의 질량 스펙트럼을 봐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하고 스탠다드에서의 스펙트럼하고 일치하는지를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일치하면은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그러한 정성 분석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7.3분에 나왔다 하더라도 똑같이 7.3분에 나왔어도 이 질량 스펙트럼이 완전히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물질은 다른 거다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GC 매스라고 하는 거. 그리고 LC도 마찬가지예요. LC 매스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LC 매스의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한 5, 6배 차이가 나나요? 하여튼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질량 분석기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매스 부분이 있고, 매스가 이온화원, 아이온 소스, 매스 어넬라이저, 검출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시료를 주입을 하는데 뭘 가지고 주입하느냐? GC 가지고서 주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GC 매스라고 하고요. LC 가지고 주입을 하게 되면은 LC를 통해서 분리된 것이 이렇게 매스로 들어가면 우리는 LC 매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GC 매스에서 이온화 시켜주는 방식. 자, 질량 분석기는 물질이 중성형으로 존재하면은 이거는 검출이 안 됩니다. 절대.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온화를 시켜줘야 돼요. 어떤 방식이나. 그런데 그 이온화 시켜주는 방식은 GC에서는 주로 EI 그리고 CI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LC에서는 ESI, APCI 방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GC매스의 이온화 방법을 살펴보면요. 진도가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네요. EI하고 CI 방식이 있는데 EI하고 CI 방식, EI 방식은 어떻게 해주느냐? 70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 필라멘트에서 내보내줘요. 이 에너지를 주면은 중성 형태로 돼 있던 물질들이 이것을 두들겨 맞죠. 그러면서 얘가 이온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화학에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핵이 있고 핵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합해진 거죠.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냐면 주변에 우리가 전자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를 하나를 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이온화 에너지보다도 훨씬 더 큰 이 에너지를 70 일렉트론 볼트를 줘가지고 얘를 떼냅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온화가 돼서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띈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온화만 된 것이 아니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얘가 깨지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프래그멘트가 생겼다. 조각화가 생겼다 해서 여기에서는 F라고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이렇게 된 것, 조각화된 것이 이렇게 질량 분석기 안으로 질량 분석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의 굉장히 좋은 장점이 뭐냐면 EI가 매스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EI 스펙트럼 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보통 와일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77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좀 됐는데 그때 이제 찾은 건데 77만 개 정도가 화합물들에 대한 EI 스펙트럼이 있어요. EI 스펙트럼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얻은 EI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합물인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런 큰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거는 뭐냐면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분자량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분자량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이게 에너지가 70 일렉트론 볼트일 때 이렇게 분자량이 굉장히 작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하면은 에너지를 조정을 해줘요. 16 일렉트론 볼트 또는 14 일렉트론 볼트 하니까 이게 분자량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한 예가 있네요. 이런 화합물들은 EI로 해도 이렇게 분자량이 잘 나와요. 그렇지만은 이런 체인으로 되어 있는 화합물들은 분자량이 굉장히 작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합니다. 따라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CI 방식입니다. CI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하는데 이 CI 방식을 통해서 하면은 이렇게 EI로 했을 때 분자량이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분자량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GC 매스에서 EI, CI 이거는 이제 기기들을 구입을 할 때 나는 EI만 할 거다 아니면은 EI, CI가 동시에 있는 것을 할 거다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또 비싸지겠죠. 그리고 이제 질량 분석관은 인데 질량 분석관에 따라서 우리가 하이 레졸루션 매스, 고분해능 질량 분석기냐, 로우 레졸루션 매스냐, 저분해능이냐 하는 건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질량 분석기에서 HR 매스가 아니다 하면은 그냥 우리가 로우 레졸루션 매스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일반적인 이 로우 레졸루션은 사중극자형의 분석관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아이온 트랩형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분해능에서는 토프라든지 마그네틱 섹터 타입 그리고 오비 트랩 이거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감도가 좋고 이런 이제 고분해능 질량 분석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 이 테크닉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질량 분석에서는 크게 풀 스캔 스펙트럼, SIM 모드 그리고 SRM 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풀 스캔 스펙트럼 하면은 전체 질량 스펙트럼은 내가 매스 레인지를 매스 범위를 정해줘요. 질량 분석을 할 때. 그러면은 이것은 매스 레인지가 예를 들어 뭐 15에서부터 500까지를 검출을 해라.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것들만 검출하고 이보다 작은 것들, 이보다 큰 것들은 검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이런 풀스캔 질량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성 분석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렇지만 이제 정량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감도가 좋아야 됩니다. 감도가 좋게 만들려면은 이런 선택 이온 모니터링이라 해서 셀렉티드 아이온 모니터링, SIM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뭐냐면은 여기에 이게 이제 카페인이거든요. 카페인 중에서 내가 194가 분자량이고 뭐 109 아이온 이렇게 EI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중에서 나는 전체 스펙트럼을 보지 않고 특정 이온들만 잡겠다. 특정 이온들만 검출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94, 109, 67, 55 여기에 있는 것들이죠. 여기에 4개 이온만 집중적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감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개 이온을 이렇게 잡는 거 계속해서 검출을 하는 것이 SIM 모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매스를 시작을 할 때 풀스캔 모드로 할 거냐 아니면은 SIM 모드로 할 거냐 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 SIM 모드로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스캔 모드로 하고 나서 스캔 모드를 통해 가지고 먼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아이온들만 내가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보면은요. 여기에 이런 화합물인데 이걸 3.5분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온은 4개를 SIM 모드로 이렇게 택했어요. 그중에서 이건 4개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각 이온별로 듀얼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줘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좀 고난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171, 173 이렇게 4개 아이온을 댔는데 그중에서 정량 이온으로는 여기에 171 아이온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정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뭐에 사용하느냐? 여기에 나머지 3개는 뭘 사용하냐면은 정성 이온으로 사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이제
굉장히 고감도의 분석을 하다 보니까 동일한 리텐션 타임에서 질량 스펙트럼도 똑같은 이온들이 지금 여기에 똑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의 이온들의 비를 가지고서 이거에 실제 이 물질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텐뎀 질량 분석 방식을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SRM, 좀 전에 SRM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매스 기능에서 나오는데, 즉 뭐냐면은 이거는 특정 이온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 CID라고 하는 곳에서 이거를 때려줍니다. 에너지를 가지고서 때려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온들을 MS2에서 조각 이온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방식이 이게 텐뎀 매스인데 이거 죄송하지만 이게 2시 50분까지 하나요? 아니면은 3시까지 하나요? 네? 50분까지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 예. SRM 모드에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프리커서 아이온, 즉 152 아이온 앞에서 예를 들어 이게 152라는 거죠. 152 아이온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생성되는 것이 여기서는 90이라고 하는 프로덕트 아이온, 여기서는 하나만 잡았네요. 예를 들어 이게 90 아이온, 이 두 개를 가지고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커서 아이온, 프로덕트 아이온을 이렇게 얻어서 이 두 개 아이온만 검출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런 백그라운드로 나오는 거, 이게 내가 분석 물질이 있고 옆에 이렇게 방해 물질이 있었는데 이것을 SRM 모드로 하다 보니까 주변이 완전히 줄어들었죠. 피크의 크기는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은 뭐가 좋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그 분석 과학에서 시그널 투 노이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호 대 노이즈, 잡음의 B인데, 즉 이거는 신호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S예요. 그리고 이것의 잡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됩니다. N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에 비교하고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게 신호예요. 신호고 잡음은 굉장히 작죠. N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즉 이것의 시그널 투 노이즈로 하면은 이게 훨씬 좋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굉장히 낮은 농도도 굉장히 고감도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서 SRM 방식을 사용을 하니까 아까 SIM 방식하고 SRM은 이제 MRM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개가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즉 이거는 한 개 뭐 또는 두 개만 1차적으로만 검출하는 거고 SRM에서는 여기 CID라고 하는 데서 한 번 더 충돌을 해서 나오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또 선택적으로 잡는 그러한 방식이 SRM, 즉 MRM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성 확인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최근 논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이런 이제 것을 이제 발표를, 이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이제 논문이 정성 확인할 때, 야, 이게요, 이건데 2020년 Analytical Method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건데요. 그리고 이거는 EU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뭐 여기에 보면은 포렌식 그 법과학 쪽에서 이런 이제 기준을 내놨는데, 즉 뭐냐면은요, 와다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내놓은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GC 매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감도의 장비지만은 얘가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정기적인 값 때문에 이 피크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질량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걸 가장 큰 것을 베이스 아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의 B가 어느 정도 허용치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허용치를 어떻게 주느냐? 예를 들어 여기 GC 매스의 EI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그 어번던스가 50%, 이걸 100%로 했을 때 얘가 크기가 만약에 60%다. 그러면 50%가 넘죠. 그러면은 절대값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오차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60이면은 50에서부터 70까지
이 피크의 이 아이온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25에서 50% 안에 든 것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25%에서 5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기준을 두었어요. 이거는 이제 코덱스에서도 이런 기준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실험했던 것 때 아세토아미노펜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표준 물질이 머무름 시간이 3.5분에 나오고 시료도 3.5분에 나왔어요. 검출이 됐는데 이것의 아이온들이 152 아이온 그리고 110 아이온, 92 아이온이에요. 그런데 110이 100%고 얘는 30.9%, 92 아이온은 35%인데 실제 시료를 봤더니 얘가 19%, 100%, 4.9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세토아미노펜으로 내가 인정할 거냐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허용 오차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LC 매스에서 했던 건데 이 범위 안에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30.9인데 이 범위 안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92 아이온은 이 범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 19가 여기서 벗어났죠.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세토아미노펜은 일단은 스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화합물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정성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3분만 더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량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매치드 캘리브레이션 커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매질 효과, 매트릭스 이펙트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리잖아요. 우리가 정량 분석을 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표준 용액을 가지고서 했을 때는 이런 캘리브레이션 커브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실제 바탕 매트릭스가 있는 내가 소변 중에 있는 만약에 에페드린을 분석을 한다. 그런데 에페드린 표준 용액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런 직선식이 나오고 소변에다 내가 알고 있는 양의 에페드린을 이렇게 스파이크 시켜가지고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리면은 이와 같은 검정 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감응값을 내가 실제 시료에서 나온 것이 여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바탕 매트릭스에서 했을 때는 이 농도값이 나오는데 만약에 표준 용액을 가지고서 그냥 했다. 그러면은 이 농도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량 분석에 있어서 이만큼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매트릭스 효과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외부 표준법은 어떻게 하느냐? 외부 표준법은 말 그대로 내가 알려진 양의 분석 물질을 내가 가지고서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려요. 분석 물질을 예를 들어 10 ppm, 얘는 20 ppm, 그리고 얘는 30 ppm을 스파이크 시켜줘 가지고 이것이 나오는 이 값들을 가지고서 이것을 최소 제곱법을 통해 가지고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수식을 얻어 가지고 내가 이제 미지의 시료 값이 이게 y 값이 얻어졌어요. 이 값을 그러면 이 수식에 대입해 가지고 얻는 것이 이게 이제 외부 표준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료 전처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료에 손실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계 자체에서 오는 에러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은 내부 표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인터널 스탠다드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이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제 바탕 시료에다가 알고 있는 이 양의 내부 표준 물질을 일정 양을 이렇게 주입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피크지만은 우리가 주입한 양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아까 10 ppm, 예를 들어 20 ppm, 30 ppm, 그다음에 50 ppm을 알고 있는 양을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이렇게 주입을 해줬어요. 그 캘리브레이션 커브에 그리고 내부 표준 물질도 여기 바탕 시료에 넣었던 양만큼 똑같은 양으로 각 시료에다가 이렇게 스파이크를 시켜줍니다. 스파이크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미지의 시료에도 똑같은 양을 이렇게 스파이크 시켜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커브에서는 여기에 아닙니다. 여기에 내부 표준법으로 해가지고 즉 뭐냐면은 내가 인터널 스탠다드의 피크 면적 대 분석 물질의 피크의 면적 B로 해가지고 이것을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이 나와가지고 내가 모르는 양의 시료도 인터널 스탠다드 대 분석 물질의 B로 해가지고 이렇게 얻게 되는데 이게 왜 좋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외부 표준법으로 했을 때 내가 원래 100%를 내가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피크의 크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잘못하다 보니까 손실이 생겼어요. 그러면 피크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양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부 표준법으로 하게 되면은 똑같은 양을 이렇게 했는데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줄어들어도 인터널 스탠다드도 똑같은 B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손실이 보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이제 손실의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표준물 첨가법. 이거는 스탠다드 에디션 방식인데 아까 이제 매트릭스 매치드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바탕 매트릭스 효과를 꼭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매트릭스 중에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탕 매트릭스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 가지고 직접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즉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가 있으면은 시료가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거기다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의 양, 알고 있는 양을 여기다가 하나를 첨부를 해요. 일정량. 그리고 여기는 그것의 2배, 그것의 3배를 첨부를 해줘요. 그리고서 이것을 분석을 하고서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리면은 이와 같은 캘리브레이션 커브가 그려져요. 이와 같은.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어도 일정량이 나오는 거예요. 신호 세기가. 이것을 이 직선식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외삽을 하게 됩니다. 외삽을 하게 되면은 외삽을 했을 때 이 만나는 지점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물질의 양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GC 매스의 이해에 대해서 좀 급하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